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찰관부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허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정말 시험 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올해 이 형사법의 난이도 어땠을까라는 거와 합격 컷 정도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이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치시고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시험지를 이제 받아서 풀어보고 또 이제 해설도 이제 달고 했는데, 일단은 시험의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쉬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쭉 1번부터 40번까지 지문을 보면 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문들이 많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를 했었죠. 분명히 난이도 조절은 총론과 사례형 통합 문제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사례형 문제가 네 문제를 낸 건 맞아요. 제가 예언했던 것처럼 적중했죠. 딱 36번부터 37번부터 37, 38, 39, 40번 문제를 다 통합 사례형 문제를 냈는데, 그 통합 사례형 문제가 그냥 딱 눈에 보일 수 있게 딱 찍을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됐어요. 따라서 사례형 문제는 별로 변별력이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총론을 어렵게 냈냐에 문제가 남는데, 총론도 보면은 딱 이 전통적인 주제들은 많이 냈어요. 뭐 주정요소 흠결,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그리고 또 이제 책임의 본질에 관한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이런 문제도 냈고, 위전착도 냈고, 그리고 주정요소 흠결 등도 냈는데, 이런 총론의 그런 전형적인 쟁점들을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바로 그것들을 같이 엮여가지고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는 가나다라로 맞는 지문 이렇게 냈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구성요건 표시 이론이랑 주정요소 흠결을 같이 묶어서 낸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주제를 많이 건들려고 해서 출제 기관에서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쟁점들을 그냥 하나하나 정도만 냈어요. 딥하게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의 그 객관적인 이런 어떠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이런 형사 우리 72기 형사법의 이 총론에 대한 평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총론의 전형적인 쟁점들이 그것을 전부 정확하게 알고 있냐, 학설까지 꿰뚫고 있냐라는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쟁점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요소들, 그 중요한 쟁점들, 법리들만 알고 있냐라는 식의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다만 이제 조금 어려웠을 법했던 문제는 9번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의 본질, 사회적 책임론, 그리고 사회적 책임론과 그리고 도의적 책임론, 그 책임론에 그 구별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으면 어려웠을 거고, 다른 거는 그렇게 굳이 어려웠었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재판 강의 때 말씀드렸죠. 주거 침입죄는 작년 9월부터 9월을 기점으로 해서 5개의 판례가 쏟아져 났으니 이거는 전부 다 구별을 각각 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번 문제 그대로 주거 침입 문제를 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지문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이거를 신체계 형법 강의 이제 제 저서인 신체계 형법 강의에서 이제 달았는데, 그 신체계 형법 강의 이제 그 옛날 그 사시 시절부터 기출 표시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 기출 문제를 만들다가 이제 그 신체 형법 강의에서 이제 판례 같은 걸 검색하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사시 시절에 많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을 지문화 많이 하셨더라고요, 출제 기관에서. 그래서 출제 교수님 들어가신 분 중에 이 사시 출제 위원님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형사법의 그 난이도는 조금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예전의 이 시험들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형소도 통합 사례형 문제로 좀 많이 어렵게 조절할 줄 알았는데 개수는 많았지만 조금 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풀기에는 까다롭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전체적인 평은 중 정도, 아니면 중보다 조금 쉬웠던 정도에 속하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커트는 뭐 제가 예상하기로 이제 조금 어려워져서 네다섯 개 라고 예상을 해서 합격한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네다섯 개, 형사에서는 네다섯 개, 그래서 한 90점, 87.5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이제 뚜껑을 까봤더니 그게 아니었죠. 너무 쉽게 내서 한 3개 정도 틀려야지 좀 합격권에 조금 안정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이거 최신 판례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제형법정주의, 이거 유명했죠. 제가 이미 뭐
여러 번 강조했죠. 여집합으로 노역장 유치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하더라도 재형분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너무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4번 한번 볼까요? 부칙도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쉽다고 한 이유가 형법의 장소적 병위 같은 데서도 그 종래에 이 전형적으로 논의됐었던 뭐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을 위조했다. 그때 장소적 적용 범위 같은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는 거고 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4번 같은 경우 이미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부칙이 있으면 부칙에 따르고 그 다음에 1조 2항 1조 1항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칙이 왕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어려운 게 별로 없었고 자 넘어가 보시면은 이번에서도 보시면 1번 세계주의 규정이 있죠. 우리 형법 296조의 2에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 등에 대한 세계주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딱 보면은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거 딱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4번은 틀린 거를 고르는 거죠. 3번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했었잖아요. 범죄행위시와 재판시사 여러 차례 법령에 개정된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에 의하여 이것까지 맞아요. 신법이 적용이 아니고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7조에 대한 거였었죠. 7조 원래는 산입할 수 있다 해서 산입하여야 한다로 바뀐 규정이었고 그리고 제가 우리 리딩 판례까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 리딩 판례에서 필리핀에서 미결 구금으로 집행된 거 7조 해당 안 되고 그다음에 국내 그 57조 1항에서 그러면 미결 구금 해당되냐? 근데 그건 국내에서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판례까지 전부 정리가 됐었죠. 이런 부분이 좀 쉬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판례로 안 내고 조문으로 그냥 띡 이렇게 냈던 거. 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탁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쉬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번 부작위범도 냈었죠. 자, 볼게요. 3번 부작위범. 3번을 보시면 2번 제가 2번도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예.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와 자기범을 구성할 때에는 제가 이거 성립과 공소제기에 대해서 구별하라고 했었죠.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것은 자유예요. 부작위범을 하건 자기범을 하건 그건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상 검사의 재량이에요. 검사의 재량.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부작위범으로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성립은 어떻게 하겠죠? 성립은 자기범과 부작위범이 있을 때 자기범만 성립한다. 이걸 구별하라고 했었죠. 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3번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 성립이 불가능하여. 진정 부작위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퇴거불응죄였죠. 퇴거불응죄 미수 규정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건 그냥 딱 3번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뭐 3수나만 들으셨던 분들이다. 그러면 뭐 총론과 강론을 합쳐서 한 4개 정도 쓰셨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니까 1, 2, 3선을 정말 열심히 듣고 기본서 정리가 잘 되신 분들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4번 볼게요. 동시범에 대한 문제도 나왔죠. 가번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데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틀린 지문이고. 그럼 나번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해 촉구하는 이거 뭐였죠? 조건설이죠. 조건설은 지구가 생긴 것도 잘못이다. 이런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확장되죠. 네가 태어난 것도 잘못, 너의 아버지가 태어난 것도 잘못, 할아버지가 태어난 것도 잘못. 이렇게 끊임없이 소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확장된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는 거고. 상당한 인과관계설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는 학설인데 상당한 인과관계 뭔데요? 그죠? 이거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비슷한 법리가 뭐 있었죠? 그 원자행의 학설 중에 반무의식 상태설이 있었죠. 반무의식이라는 상태라는 반무의식 상태라는 그런
법적 용어를 만들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한다. 이거 비슷한 논의예요. 상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 안정성. 이거는 만약에 인과관계에 대한 조건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약간 리걸 마인드로 풀 수 있는 거였죠. 왜냐면 우리 판례 입장이 상당 인과관계설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라번은 여러분 선행 교통사고, 후행 교통사고 원인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거 일단 누가 증명책임 을에게 있다고 했죠? 증명책임 누구한테 있다죠? 을에게 있다.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검사 인두비오 표로의 원칙상 검사에게 있는데 증명책임이 을에게 있다? 그러면 증명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이야? 그러면 동시범 특례에 263조가 적용된다는 소린가? 근데 아니죠. 폭행치상, 폭행치사, 상해죄, 상해치사 이 네 가지의 범죄에 대해서만 동시범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증명책임은 을이 아닌 검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1번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법한 얘기고 3번 한번 볼까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이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과 관계 특별관계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이거 보통 오지문으로 어떻게 하죠?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라고 오지문을 내는데 이것도 정지문으로 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외웠죠? 분명히 음봉함 사건이 나올 거다. 나오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좌측방과 우측방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하는 죄와 그리고 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실체적 경험 그 문제를 내지 않고 그냥 일반론을 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쉬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미수 논의, 성립 여부 논의 그리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논의 이런 것들이 전혀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이렇게 약간 그냥 기본 일반적인 논리들만 나왔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안 냈죠. 그래서 제가 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것이냐. 판례는 부정하고 있죠. 미수 규정이 있지만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 이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6번. 이제 6번이 그 개괄적 고의야, 개괄적 과실 그리고 구속요건적 착오를 낸 문제예요. 보시면 이거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가 뭐였어요? 웅덩이 질식사 사건.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니까 살인 기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괄적 과실에 의한 거.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상해 고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의 하나의 상해 치사죄만 성립이 되는 판례였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판례.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옆집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어. 이거 또 이런 딱 문제가 딱 보면 개 나오고 사람이 나왔죠. 어린아이를 맞춰서. 그죠? 그러면 동가치적, 이가치적. 이가치적이네요. 그럼 추당적 사실의 착오 중에 그 다음에 원래 개를 맞추려고 했는데 잘못 맞췄잖아요. 빗나간 거죠, 어린아이인데. 그럼 방법의 착오로 볼 수 있죠. 제가 이것도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구별하는 방법이 뭐랬죠? 현장에 한 명이 있는지 두 명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방법의 착오인지 알 수 있다. 어찌됐건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와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인식사실, 고의 미수, 발생사실, 과실,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성계지 미수범 플러스 과실치상죄 상상적 경험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고 실행을 하였으나 A가 그 상해를 예견 가능성 문제야.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의 교사명이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답은 틀린 지문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도 보자고요. 너무 많이 했었죠, 이것도. 제가 보이스피싱도 이미 한 10번은 정리해 드렸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면서. 제가 알면서와 뒤에 우리 오늘 뒤에 모르면서 차고송금 논의도 똑같이 뒤에 나왔잖아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알면서 했다. 그러면 사기자 방조범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자기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갖다가 자기가 인출했다. 그 다음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제가 판례 그 논거 워딩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틀린 거죠. 2번.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 제가 이거는 카찰죄 예를 들면서 카찰죄에서도 몸뚱이 자체, 이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몸뚱이 자체를 찍어야지
화면에 비친 그 사람의 몸 이미지를 찍는 것은 카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법리라고 했었죠.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저희 동양 모의고사 때 했었는데 나왔죠. 이번 똑같이. 그래서 공무소 부정행사죄 성립 X.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자고요. 집으로 돌아온 가운 홧김에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B의 원룸을 향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버렸다. 그런데 마침 B는 주식 투자 실패로 자살하고 번개탄을 피워둔 채 놔뒀으면 죽었겠죠. 번개탄 피우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존재하는데 지금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었던 경우, 즉 주정 요소의 흠결, 다른 말로 오연방해에 대한 문제였죠. 이거 우리 동양 모의고사 때 마지막 회차 때 했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거 똑같았어요. 어떤 거였죠? 보시면 3에서 가백의 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뭐였죠? 결과 반가치 이론론, 즉 다른 말로 주정요소 불효설. 그죠? 그래서 이건 법적 그 비판점이 뭐였어요? 존재하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 흠결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동일시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겠죠. 그죠? 이거 똑같은 문제 풀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다음에 4번, 라본 다시 볼까요? 한편 밤에 퇴근하는 병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뒤따르던 갑을 뭐 이런 거 나오면 100% 거의 위전착이죠. 오상방이. 그죠? 보시면 갑을 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자신을 방어할 생각으로 갑을 밀어 넘어뜨렸다. 4에서 엄격 책임설.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엄격 책임설.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죠? 이게 딱 두 개 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위전착은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이거 순서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이거는 그냥 자다가 깨어나서 말해보세요 라고 해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엄격 고의설이 있어, 첫 번째가.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된 소극적 이거는 총체적 불법론에서 2단계 범죄책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이죠. 고, 소, 유추적용설이죠.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그 다음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고, 소, 유, 법, 격. 그죠?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거를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죠? 과실범을 검토하잖아요. 과실범을 검토 정범이 과실범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사범과 방조범 성립할 수 없잖아요. 즉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죠. 이거는요. 고의가 탈락하지 않아요. 고의가 탈락하지 않으니까 공범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딱 요 교차점에서 제가 낸다고 했었죠? 딱 거기서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학설의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과실범 고의가 탈락하고 과실범을 검토하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죠? 엄격 책임설의 경우에 뭐예요, 이거? 일단은 무조건 고의 구성요건 중 고의는 탈락할 수가 없어요. 고의 탈락은 절대 안 돼. 따라서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죄, 기수범, 그리고 없으면 무죄라는 학설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비판점까지 외웠었죠. 뭐였죠? 법정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라는 비판점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이 낸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통으로 딱 위전착 문제만 내지 않고 이렇게 주정요소 흥결과 같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쉬웠다. 원래는 하나하나 통으로 내가지고 각 학설의 비판점과 당신이 이 학설에 대해서 비판점과 논의점 그리고 어떠한 그 시사점까지 전부 알고 있냐라고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답원에서 필요설 3지문에서
이 뭐야 주정요소 흠결 요소를 하나 내고 4번에서 위전착을 하나 내고 그 위전착은 정면으로 다른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위전착 원래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이제 마번에서 이거는 이거 너무 했었죠. 이것도 약간 비스무리하게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 문제로 냈죠. 체포적 부심에서 보납부 석방 결정 없다고 100만 번 했습니다. 그죠? 구속적 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 있지. 체포적 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석방 결정 이따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미 이건 너무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8번 정당행위. 이것도 3번만 봅시다. 이거 20조 안 된 리딩이었죠?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이후에 갑이 아파트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 들어간 거 이거는 형법 2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4번은 최신 판례. 이것도 우리가 최신 판례 강의 때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이게 좀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죠. 그죠? 책임의 비난 근거는 행위자의 자유의사 나오면 제가 못 떠올리라고 했어요. 도의적 책임론. 그냥 도의적 책임론인 거죠. 만능 지문인가?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 책임을 형벌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여기 틀린 거예요. 행위자 책임. 뭐였죠?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만을 봅니다. 행위.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행위만을 봐요. 그래서 행위 책임을 행사의 근거로 보기. 그래서 틀린 지문. 나번 사회적 책임론은 잘못된 형성된 행위자의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음으로 범죄는 소질과 환경. 그랬죠, 제가. 도의적 책임론이 나올 때는 자유의사를 찾으라고 했고 사회적 책임론이 나올 때는 소질과 환경을 찾으라 했다. 그래서 나는 맞는 지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전통적인 이 변시 지문이나 사시 지문은 뭐였어요?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이 형벌 능력이다. 범죄 능력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 능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도움자까지 따드렸잖아요, 제가. 도범은 사형이다. 그 지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특이하게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그냥 기본적인 이론. 네가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의 기본적인 워딩을 알고 있니? 기본적인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굳이 어려웠다면 책임론의 본질에 따른 이 학설을 낸 이 9번이 여러분이 만약에 총론에서 만약에 조금 많이 어려워했다 라면 요 정도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답은 너무 쉽죠. 이것도 너무 쉬웠잖아. 이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제1심에서 부정경영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이제 정경을 선고해야죠. 왜?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이 기준이 된다고 했으니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은 언제입니까? 항소심이죠. 항소심이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본도 봤었죠. 정신병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범행 당시에 그게 돋았나, 그 정신병이 돋았냐 안 돋았냐 그 차이로 이걸 제가 10조 1항이 10조 1항이나 2항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구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정신병이 발현을 했냐 안 했냐 그 유무로 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음주 습벽 있는 갑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하여 심신상태에서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L을 충격하여, 저 뭐였죠 이게? 10조 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인데 거기에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논의 일치설, 예설, 발무의식, 상태설에 구별할 줄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일강구,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예불체, 그 다음에 반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두 문자까지 다 따도 준비를 했는데 그냥 가볍게 엄청 쉽게 냈죠. 이것도. 그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과실에 의한 원인의 원자행도 인정을 판례가 하고 있다. 그죠? 뭐 요 정도. 요 문제가 뭐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면 가장 총론에서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10번 예비에 대한 것도 나왔죠. 뭐 예비 나오면 뻔하지 않아요? 타인 예비가 인정이 되냐? 뭐 40대부터 전통적인 주제였죠. 타인 예비 인정이 되냐? 또는 어떤 게 있었죠? 예비의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근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단계에서 논의되는 미수의 논의는 예비의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 지문에 다 나와요. 다번에 나왔죠. 예비죄를 처벌하는 범죄의 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중지를 하였다면 예비죄 중지미사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번. 이런 거 항상 놓치시면 큰일 나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그죠?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는 논의는 원래 뭐였어요? 논의의 실익은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 임의적 감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설은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뭐 다번 정도는 이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번 다른 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마번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에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한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종범이 성립되지 않지만 정범이 그 실행위로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이것도 우리 배웠었죠? 공범 종독설. 그죠? 공범 종독설도 가볍게 나왔습니다. 가볍게. 뭐 초극단적, 제한적 종속 형식 해가지고 뭐 위법성, 구성요건 해당성까지 갖춰야 되냐, 위법성까지 갖춰야 되냐, 또는 책임까지 갖춰야 되냐, 처벌 조건까지 갖춰야 되냐는 그런 논의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그냥 제한적 종속 형식 또는 공범 종속설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가볍게 냈습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론에서 문제가 좀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네. 뭐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뭐 출제 시비를 걱정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11번 이제 교사범도 나오죠. 공범에 대한 거 말하니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는 교사자만을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네요. 뭐죠? 실패한 교사죠. 실패한 교사 때 뭐라고 했어요? 효과는? 아니 실패했잖아요. 저 안 해요. 저는 그거 교사 시켰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피교사자도 처벌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사자만을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기도된 교사 중에 실패한 교사를 낸 거죠. 지금 31조 사망. 그죠? 2번도 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 3번도 보세요. 공모 공동정범이 있어서의 공모 엄격한 증명. 제가 뭐라 했어요? 소송법에서 나오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차이 뭐랬어? 뭐였죠 여러분? 엄격한 증명은 제가 형법에 규정되는 것들, 형법전에 규정되는 것들은 엄격한 증명으로 외우고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만 딱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송법에 규정되는 것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그래서 특신 상태 같은 거, 임의성 이런 거 다 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뭘 일일이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건 그냥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다만 형법에서 지금 원래 형법에 규정되는 것들이 엄격한 증명의 원칙인데 자유로운 증명을 두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었죠. 판례들이. 그거는 외웠어야죠. 어떤 거였죠? 심의 추한 양형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심 뭐였죠? 심신미약, 추, 몰수, 추징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양형조건. 51조의 양형조건에 대해서는 판례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했으니 이 세 개 예만 외우라고 했었죠. 뭐 그거는 그냥 기본 일반적인 이론이었고 일단 보자고요. 그럼 그 공식을 그대로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공모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엄격한 증명이죠.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정범에 의한 벌침의 위험을 증대시키면 방조범이 성립하므로 방조범에서는 인과관계 요구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그죠? 정범의 고의도 인정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12번. 공범과 신분도 나왔어요. 공범과 신분. 제가 나올 거라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어렵게 나오면은 소극적 구성 신분, 소극적 신분, 불구속적 신분, 즉 신분이 없어야지 성립될 범죄, 즉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 범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의뢰법 위반죄, 그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말했었죠? 모의 목적 위증죄, 조금 어렵게 되면 모의 목적 위증죄 나올 거다. 그것도 안 나왔죠. 가볍게 나왔어요. 보시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관계로 성대 범죄 가공한 경우 33조 본문이죠. 비신분자에게는 공동관계에서 기초한 긴장 해지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구에 충분한 신분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맞겠죠? 당연히 공동정범의 일반 요건이 공모 플러스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의한 역할 분담. 그죠? 이런 거 당연히 요건이겠죠. 이건 맞는 질문. 4번. 갑이 친구 일가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아버지 살해. 그럼 존속살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진정 신분범이구나. 따라서 판례는 어떤 입장이에요? 통설과 판례가 다르잖아요. 판례는 33조 본문에 따라서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을 본문은 그렇게 규정하고 단서는 뭐라고 규정했죠? 부진정 신분범의 처벌만을 개별화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다수설 통설의 입장은 뭐였어요? 33조 본문은 진정 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실 실익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도 있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했으니 어떤 거였죠? 존속살인죄가 성립하고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나 뭐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된다. 단서의 33조 단서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답은 또 너무 많이 봤었죠. 도박 상습은 행위 자의 습성이기 때문에 삼습 도박죄 일죄만 성립한다. 이게 답은 틀린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이 라번도 봐보세요. 이게 조금 만약에 좀 꼬아서 낸 건 뭐였죠, 여러분? 갑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 변제를 받는 돈이라고 속여. 지금 갑이 누구예요? 공무원이? 정범이 누구예요? 공무원이 자신인 남편 A. 공무원이죠. 근데 뇌물을 받겠잖아요. 그럼 술했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다. 진정신분범 제가 외우라고 했죠. 어떤 거지? 수, 위, 행, 배. 술의 위증, 횡, 횡령, 배임. 이거 네 개는 외우고 있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권리행사 방해죄. 최근에 나왔던 판례 그 정도는 제가 암기하고 있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 논의도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왜? 허위 공문서는 진정신분범인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똑같은 논의입니다. 여러분, 간접 정범은 어떻게 돼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간접 정범의 논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정범 적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진정신분범에서는 지금 뇌물죄는 누구예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정범 적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수뢰죄 간접 정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우리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결재권자의 도장을 받거나 문서를 완성했을 때는 허위공문서 작성자의 간접 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리고 부수단법,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발행 주체, 부도수표의 발행 주체, 그것도 일반인은 되지 않는다. 왜? 그것도 진정신분범 요소이기 때문에 그 판례 논의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문제예요. 만약에 조금 어려웠다면 이 정도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오히려 저는 이것보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이용했을 때, 그리고 보조 공무원, 면장의 호적 계장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결재권자를 이용했을 때 이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건 전혀 나오지 않고 가볍게 나오죠. 가볍게 일반론. 그래서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정범 논의도 너무 기본적인 판례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모두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금 필기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시험을 치셔서 저도 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변호사 시험 치고 저가 해설 강의 같은 거 안 봤던 것 같은데요. 왜? 붙을 사람은 안 보죠. 붙을 사람이 그걸 왜 리뷰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통 이것은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아니면 이제 8월 달에 2차 구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여러분. 참고로 해두실 사항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경찰 간부에서 낸 시험이기 때문에 구급 시험에 경찰 채용 시험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상상적 경험 관계 있을 때 징역형과 벌금형 있을 때 벌금형 병과 가능하다. 병과주의 예잖아요. 1번도 했었고 2번 이게 답지로 쓰인 건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미 우린 너무 많이 했었죠. A죄가 지금 확정이 됐대잖아요. 그 다음에 B죄를 저질렀고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죄가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논의가 나오면 어떤 죄가 확정이 되다 줄 쫙 그라고 했잖아요. 이 줄 그은 상태로 앞에 범죄 이거는 사후적이 맞는데 그 뒤에 범죄들 이 관계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완전 그냥 별개의 범죄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도 아니다. 그래서 39조에 형평을 고려해서 임의적 감면할 수 있다. 이 법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논의가 뭡니까? 제가 똑같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A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뒤에 저질렀던 B죄랑은 원래부터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A죄보다 B죄가 늦게 성립이 됐는데 그리고 A죄보다 A가 확정이 된 다음에 지금 B죄가 저질러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적 경합범 동시에 기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A죄가 이제 뒤로 왔죠. 왜? 재심이 열렸기 때문에. 재심이 열렸기 때문에 A죄가 지금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A죄가 지금 뒤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A죄가 여기서 만약에 확정이 돼. 그러면 이 그림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사후적 경합범. X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재심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후적 경합범을 해서 39조를 적용해 달라. 이런 논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었으면 이제 논거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제가 답만 외우라고 했잖아요. 재심과 사후적 경합범 나오면 이거는 뭔가 된다, 안 된다? 뭔가 돼요 라고 나온 지문은 무조건 틀린다 했잖아요. 답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볼까요? 13번이었죠. 갑이 상습적절죄로 A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죠. 동일한 수법 있는 별개의 B죄를 저질러 Y범에서 심리 중이었는데 확정된 A죄에 대한 X범의 적법한 재심 심판, 재심 열렸죠. 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됐네. 확정됐으니까 이거 사후적 경합범. 그래서 동시 기소됐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서 임의적 감면해줄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사후적 경합범. 아셨죠? 제가 안 되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뭔가 형소에서도 수사와 증거 파트, 약간 형사소송법이 유기체인데 수사와 증거 파트만 잘라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내는 게 가능할까라는 제가 의문을 제기했었죠.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 지금 39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원래 제가 최신 판례 때도 이거는 형소의 그 확정 판결과 기판령 문제에서 이거 냈던 문제예요. 그 파트에 가면 그대로 제 형사소송법 3기년 재판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확정 판결과 기판력 재판 부분에서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계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 39조에 이게 안 넣고 이게 만약 형소에 들어가 있었다. 형소에서는 아예 이 내용이 빠져 있을 거예요. 왜? 우린 재판은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는 수사와 증거만 하기 때문에 재판의 기판력 부분, 공소장 변경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따라서 이거를 모르셨으면 이건 한 번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지문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형총 때 강의를 했거든요. 왜? 사실상 37조와 39조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은 공소장 변경과 그 다음에 확정 판결 기판력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따라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재심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정말 쉽게 맞췄을 문제.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게 재수 논의까지 나왔는데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법하죠. 아무튼 이 문제도 죄수 논의도 다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나아가면 지금 이제 72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그 변화된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형법 28문제 그리고 형소법 12문제 내는 출제 형식으로 아예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앞으로 지뢰 짐작을 해볼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이미 제가 했던 말은 그대로죠. 각각의 모든 주제를 거의 세세하게 다 냈잖아요. 거의 뭐 하나만 위전창만 3개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원자핵만 2개 내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각 주제를 거의 다 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죄수론에서 어려운 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 뭐예요? 그리고 거의 안 보는 부분. 형벌론이랑 누범 가중 그리고 집행유예 그다음에 선고유예 이런 부분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 오늘 하나도 안 냈죠. 내년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 해가 갈수록 난이도는 높일 거니까. 올해는 그냥 뭔가 출제 10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시험이 바뀐 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된 해기 때문에 약간은 낮게 난이도 조절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엔 분명히 제가 볼 때 그런 거 냅니다. 그런 거 내면 여러분들 시간이 일단 없어도 못 풀어요. 이런 문제는 쭉 읽으면 봐봐요 지금. 이런 게 머리로 막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일 시험장에서 머리를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딱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재심 딱 이런 거 나오면 재심 동그라미 치고 강경 또는 면제 39조 사후적 경합범 안 된다고 했었지. 허변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딱 답 짓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분명히 제 강의 때 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시험 그 수험생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한 거 안다. 만약 13번에서 답이 1번이었어. 1번이 2, 3, 4번 안 보고 넘어가도 되나? 내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하지만 과감하셔야 돼요. 1번 풀었는데 1번이 정확하게 답이다.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거 찍고 2, 3, 4번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36번부터 40번에다 사례형 문제를 배치를 했다. 그럼 그거를 40초 안에 풀 수 있어요? 절대 못 풀죠. 그럼 그거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문제에서 이런 단타성 있는 문제들 시간을 세이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내 문제를 불안해서 2번인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과 3번, 4번을 모두 읽는다? 그럼 결국에 36번부터 40번 문제는 다 찍고 가는 거야. 그러면 시험 망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스킬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지문,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지문이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정확히 아셔야 돼. 하나를 아셔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결국엔 네 지문이잖아. 네 지문에서 정확하게 하나만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알면은 이 두 개가 결국엔 나오면서 날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아 뭐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찍으면 틀리죠. 머피의 법칙처럼 희한해요. 원래 희한합니다. 그 시험이. 그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4번도 우리 했었죠? 매일매일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여러분 체력 되시면 포괄일제로 처벌받게 쉬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시동을 끄지 말고 계속 운전해요. 그러면 포괄일제로 처벌받는다. 이거 했었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좀 쉬워져요. 그죠? 쭉쭉 보시면은 뭐 1, 2번 이것도 우리 했었고 2번은 이거 결국에는 특수상해죄 예외 처벌할 수 없다죠. 이거 재형법정주에서 많이 봤던 판례잖아요. 그죠? 이거는 각종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3번 가까우리 공동화의 예를 폭행한 폭처법에 반의다 불벌죄를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 4조 2항이었나요? 2조 4항이네요. 2조 4항이 이게 존재했고 이런 거 절대 모르다로 여러분 이거 너무 쉽잖아요. 예? 정신적인 상해도 상해에 해당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해다. 이런 거 그냥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걸 틀리시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딱 3초 만에 찍고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15번 다 그리고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번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 1번이 답인데 최판이에요. 최판. 좀 치사하게 내긴 했어요. 제가 나중에 해설 강의 보시면은 올리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실 때 두 개로 나눠요. 이 판례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그거 말고는 뭐 어려운 거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워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그리고 다시 넘어갔네요. 강간과 추행에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그 저는 이제 그 블랙아웃 그리고 패싱아웃 그 판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냈어요. 보면 그냥 엄청 쉬워요. 이거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볼게요. 어떤 게 보면 최신 판례도 별로 안 내고 그냥 옛날 판례. 라번 이거 뭐야? 강제추행? 폭행이 자체가 추행이 이거 뭐죠? 기습추행이잖아요. 이거 그죠? 기습추행에 힘의 대소강량을 불문한다. 이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쉬운 걸 냈죠. 이런 거. 마번도 이거 뭐였죠? 중간간제 불능미수. 너무 유명한 판례잖아요. 이거 심지어 변호사 시험 뭐 사례 각종 국가고시에서 매년 기출되는 거잖아. 이거 똑같이 냈죠. 그래서 이번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이런 그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에서는 어렵게 내지 않았다. 다만 이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답은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이게 헌법이랑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고르고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법익은 소극적으로 여기 있죠. 이게 보호법익이에요. 판례 판시하는 게 최신 판례거든요. 네,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아니할 자유가 이게 보호법익입니다. 아시겠죠?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 하지 아니할 자유예요. 아마 틀리셨으면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리셨을 거야. 그죠? 요게 어려웠어요. 요게. 네. 요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좀 보면은 이게 좀 경향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이렇게 진짜로 딱 그 판례 법리만 내거나 또는 딱 그 중요한 판례 사실관계만 내는 것들도 있고 그 안에 법리를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법리도 알고 사실관계도 알아야 돼요. 오늘 보시면 주거침입 판례는 또 사실관계만 그대로 냈어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최신 판례로 구성된 것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17번은 뭐였죠? 명예에 관한 죄였죠. 이것도 뭐 원래부터 너무 유명한 거고 답원만 볼게요. 답원 이거 뭐였어요? 이거 개인 블로그의 비밀 공개방에서 1인한테만 해도 전파 가능성 있다.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이거 너무 많이 했었죠. 이것도 유명한 판례고. 답원 이건 최신 판례죠. 답원은 A에 대는 갑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다가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외우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라번도 주의하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40대부터 유명하게 나왔던 건데 신문기자한테 했는데 공연성이 아직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뭔가 신문기자는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례가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도 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를
저 이용배 교수님 저와 제 공저인 신체계 형법 강의에서 냈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 제가 이미 해설을 다 달았어요. 보시면 예 어제 밤새서 제가 해설을 다 달았는데 보면은 출제 교수님이 이번에 누가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이제 사법고시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을 많이 내셨더라고. 즉 각 강론의 각 범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리딩이 되는 판례들 그런 것들을 많이 냈고 최신 판례도 그렇게 출제 비율이 높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압으로 변경된 것도 혹시 몰라서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죠. 채권양도의 그런 횡령죄 그 전압으로 바뀐 거 그것도 제가 무조건 준비해 6월 23일 선고된 그 판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딱 낸 거 보니까 한 3월 달 정도까지 판례를 실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4월 달 판례가 그 주거 침입에서도 이제 그 위계 공직과 그 주거 침입 교도소에 들어간 그 주거 침입이 문제된 거 건조물 침입죄 문제된 그 판례가 4월 달에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하나도 안 낸 걸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3월 달 올해 상반기 3월 달 판례까지 출제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형법상 점유 뭐 이런 것도 너무 쉽죠. 옳지 않은 건 여러분 야 이거는 뭐 갑이 마치 기금속 구입할 것처럼 가정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환신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하는 경우 그 목걸이는 도주하기 전부터 이미 갑의 점유가 아니죠. 기금속 주인 금은방 주인의 점유인 거죠. 이거 뭐였어요? 쟁약 절도. 딱 찍고 바로 넘어갔어요.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잖아. 이거 뭐예요? 고속버스 나오면 뭐 떠올려라? 점유물 이탈 횡령죄. 3번은 뭐예요? 강간 당한 자, 강간 당한 자의 점유가 인정되잖아요. 절도죄 인정되지. 그죠? 그 다음에 공동점유 이거 제가 우리 민법 설명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합유, 총유, 공유 할 때 공동 점유자 한 명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걸 좀 너무 쉽게 냈어요. 딱 보이는 거. 자 이것도 우리 동양모의고사 때 저번 주에 했던 거잖아요. 뭐였어요? 사돈 사이 이제 뭐랬지? 혈배혈은 친족이 아니다. 그죠? 그것도 우리 했었잖아. 이것도 1번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것도 이게 너무 많이 했었죠. 이것도 이거 쌍방이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지만 친상독이 적용이 된다. 이것도 너무 많이 했고 3번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뭐였어요 여러분? 재물죄나 손괴죄 강치죄 아니 재물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강치죄와 손괴죄 같은 강치죄 아무리 친족 관계지만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막 폭행 협박해가지고 뺏는 거 이런 거를 친족 상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빵을 내가 뺏어가지고 발로 밟아 이런 거는 친족 상대로 적용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두 개가 틀려요. 봐봐요 여기 동거하지 않는 형제 직배 동동 그리고 328조 2항은 뭐였어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 친고죄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죠. 이것도 두 개가 다 틀립니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의 경우에는 면제라고 상대적 친고죄로 지문을 바꿔서 그 동거하지 않는 형제의 고소가 있어야지 논할 수 있는 범죄다라고 하던가 그렇게 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틀립니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의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틀린 거고 그리고 강치죄는 어차피 친상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뭐 진짜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맨날 주구장창 풀었던 문제에서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 보니까 막 너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다. 그리고 또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19번 봅시다. 지금 19번 맞죠 저희가? 자 20번 특 A죠. 특 A 특 A 이거는 재판을 준비하고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만약에 들었지만 작년 9월 전압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거의 뭐 초원벅짐 사건도 전압으로 바뀌었죠. 그 주거 침입죄와 관련된 판례들 5개를 전부 정리하신 분들에만 너무 쉬웠고 만약에 최신 판례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를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 그럼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방부터 봅시다. 갑이 A의 부재 중 A의 아내와 혼인의 성관계 이거 상간녀 판례죠. 작년 9월 전압.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9월 달에 순경 치시는 분들도 이거 5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내기 딱 좋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올해 변시도 찍었어요. 제가 이거는. 사령은 이미 6월 달 변호사 시험 법전에 모여서 이미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공동 거주와 공동 주거를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죠? 이건 뭐예요? 남편이 주거도 인정되지만 와이프가 비록 간통은 했지만 와이프의 주거도 인정이 돼요. 따라서 와이프와 간통을 하러 들어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공동 거주자 한 명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거침해 성립이 안 돼요. 일단은 작년 9월부터 변경된 그 전압부터 시작한 이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은 사실상 평온이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지 거기에 사는 관리자나 주거자의 의사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들어갔느냐,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 음식점에 들어갈 때 여러분 총 들고 들어가요? 그럼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물론 거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러 들어가거나 뭔가를 어떠한 범죄 목적을 저지르러 들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때 방식이 통상적이다. 그러면 판례가 거의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거침입죄 X. 나번 볼까요? 갑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3월 달에 변경된 초원복집 사건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초원복집 사건, 이거는 정주영 씨 그 대선 때 그 사건인데, 이거는 어떤 거였냐? 어떠한 기자의 그런 비리를 하려고 비리를 찍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 판례가 변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주거침입에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이거에 이어서 이제 연결해서 지금 8월 달에 시험 치시는 경찰 채용 치시는 분들은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도소 출입이 있어요. 이런 워치 같은 걸 차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보이스피싱 관계자를 취재하기 위해서 워치를 몰래 차고 들어갔을 때 죄가 그 판례에서 언급된 죄가 2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성립이 안 돼요. 암기를 하세요 그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안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건조물 침입죄도 성립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갑이 아내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온 후 A의 외출 중.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게 어떤 거였죠? 갑이 아내 A와의 불화. 이것도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이게 상간녀 판례 플러스 이게 공동 재물 손괴 판례였어요. 이게 뭐였죠? 남편이 아내랑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잠시 별거했어요. 그래서 집에 짐 챙기러 갔는데 집 문을 열었더니 띠디디딕 눌렀더니 안 열려. 막 두드렸더니 이제 처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처제가 나오니까 문을 요만큼만 열어 이렇게 보조키 해놓잖아요. 그 보조키를 해놓고 언니가 지금 집에 없으니 나중에 와라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랑 같이 그 보조키를 절단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그래서 검사가 공동 재물 손괴 플러스 그다음에 주거 침입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공동 재물 손괴 플러스 아버지는 공동 재물 손괴랑 주거 침입죄의 공동 정범, 어머니는 그냥 주거 침입죄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폭처법상 2인 이상이니까. 근데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이것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 거주와 공동 주거를 비교하라. 왜? 같이 사는 사람 한 명이랑 같이 들어갔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엔 그 사람의 점유권도 인정이 되니까. 그 사람의 사실상 평온 상태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상간녀 판례도 와이프가 지금 바람을 피러 간통 목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자신의 그 거주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고. 이것도 뭐예요? 남편이 잠시 별거 중이긴 하지만 남편도 그 주거에 그 거주권이 있잖아요. 공동 거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주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그 남자가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성립이 안 되고, 그 남자의 승낙에 의해서 들어간 아버지 어머니도 주거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어렵게 내면 여러분 이걸 낼 거예요. 공동 재물 손괴는 인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요걸 냈어요. 지금 답은 요거는 이제 요 문제예요. 헤어진 A가 갑과 교제하다 헤어진 A가 갑이 교제하다 헤어진 A가, 이 맞나요 이게? 갑과 교제하다 헤어진 A가 아닌가요? 아 맞죠. 갑이 들어간 거니까. 갑이 교제하다 헤어진 A가 거주하는 아파트 109동 305.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갔어. 지금 갑이 비밀번호, 근데 거기에는 공동 아파트였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에
이렇게 문이 있고 패스워드 누른 거 있잖아요. 이걸 누르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음식점이랑 비교해보세요. 이거랑 음식점에 패스워드 누르라고 해놓은 음식점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카페를 들어가더라도 화장실은 모르겠지만 카페 문에다가 영업 중인 카페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비밀번호 키가 있잖아요. 이거 왜예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만 들어와라 라고 아예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은 이런 비밀번호 장치를 해놓은 이런 데를 자기가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갔다.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초원박집 사건이랑. 이게 지금 VS가 되는 거예요. 지금 CF 비교 판례.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똑같이 냈죠. 제가 삼순환 동형모의사 재판 문제로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랑 동일합니다. 제가 이거 비교해서 냈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해서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다? 공동 거주와 공동 주거를 비교해야 된다. 일단 답만 외웁시다. 공동 거주가 뭐였죠? 9월달에 나온 전압 상간녀 판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들어간 공동 재물손괴 판례. 이거는 공동 재물손괴만 인정이 됐고 주거침입죄는 성립이 안 됐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폭처법상 공동 주거침입은 인정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전압으로 3월달에 바뀌었던 초원복집 사건. 이것도 주거침입이 깨졌다. 건조물 침입죄, 주거침입죄가 깨졌다.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플러스로 교도소 출입한 사건, 위계공집 X, 건조물 침입 X. 되는 거 하나 딱 이거만 있었어. 뭐였죠? 공동 주거. 헤어진 남자친구가 공동 비밀 현관에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던 거. 아시겠죠? 그거는 거주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됐다. 요거까지 다 챙겨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서죄 봅시다. 21번. 너무 쉽죠?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 이거 낸다 했잖아요. 맞죠? 냈죠, 이거? 이거랑 그 오돌토돌하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라 붙였던 그 판례, 그걸 비교해서 분명히 이거 어렵게 내면 이 두 개를 낼 거라 했는데 이거 너무 쉽게 냈어요. 2번 냈죠.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드려 이미지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보내준 걸로는 그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보이게 한 거는 행사죄가 안 돼요. 왜?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니까. 하지만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만들었죠. 실물을. 그 실물을 보여준, 그 실물 이미지화해서 보여준 거는 행사죄가 된다고 봐요. 왜? 판례가 행사죄에는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물을 만들어서 그걸 스캐너해서 보여준 거를 행사로 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질문. 아시겠죠? 4번 볼까요? 이거 너무 많이 했었죠? 이미지 파일, 제가 뭐 했어요? 이미지 파일 기억이 안 나면 두 개를 해라. 이미지 파일 여러분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속성은 인정이 돼요. 문서가 인정이 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 계속성, 가독성. 그죠? 근데 지금 이미지 파일은 어떤 게 문제가 돼요? 계속성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컴퓨터 꺼봐요. 그러면 이미지 파일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그럼 하드에 저장돼 있건 램에 저장돼 있건 항상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박살나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가독성은 없어요. 여러분이 파일을 읽을 수가 있어요? 파일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일은 가독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 그대로 냈죠. 제가 이것도 말해줬죠. 이미지 파일 또는 이미지를 낼 거다. 이미지 파일과 이미지도 구별해서 암기를 해라. 근데 역시나 지문으로 이것도 나왔죠. 그래서 항상 문서죄에서도 중요한 거밖에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위조죄, 간접정보원, 유가증권 위조죄, 변조, 작용모형까지 전부 싹 다 준비를 했는데 제일 리딩되는 판례만 냈어요. 이것도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문서죄도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료용 문제를 안 내고 리딩되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사건을 냈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72기 시험은 역시 난이도 조절을 좀 쉽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평균이 한 3개? 합격권 평균이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3개, 4개? 많아야 4개인데 4개는 좀 그럴 것 같고 한 3개 정도? 왜냐면 이따 여러분 저랑 같이 풀어보시겠지만 36부터 40번까지가 형사법 통합형 사령 문제인데 좀 그게 너무 쉽게 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뭐 심지어 오히려 경찰 채용 올해 3월달에 나왔던 그 구속여건 해당성을 날리는 거나 위법성 날리는 거 고킬러 문제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그게 좀 더 난이도가 오히려 다 고르기 어려웠었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번 시험 7월 30일에 시행된 72기 시험 형사법 문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뇌물죄도 이거 봅시다.
이것도 어마어마했었죠. 이것도 중요한 게 답은 공무원과 공동정보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보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수뢰죄의 공동정범 어떤 거? 33조 본문에 의해서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것도 암기해서 외웠잖아. 이것도 최신 판례에 나온 건데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죠. 공동정범은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시하는데 교사범과 방조범은 제3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수수죄 방조범 교사범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중요한 판례로 제가 비교 판례로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나오죠. 그대로. 정리하면 공동정범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공무원과 함께 뭔가 공모를 하고 받았다. 그러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고 어떤 거다? 자기가 직접 받은 것 같은 수뢰죄가 성립을 한다. 그리고 33조 본문에 의해서 수뢰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만 교사범과 방조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에 받게 했을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동정범은 성립이 안 되고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인데 역시나 나왔죠. 그죠? 자, 23번 축의금 사건이죠. 이거 어떤 거였죠? 절도죄. 그죠? 예, 절도죄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죠? 납원도 갑이 노상이 주최된 차 안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서 이게 뭐였죠? 차량 절도범이었죠. 제가 특이하다 했었죠. 어떤 거였죠? 실행의 착수 뭐 하라고 했어요? 밀거나 손잡이를 당기거나 했을 때 당겼죠? 그러면 절도죄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원래 절도죄는 실행의 착수식이 언제예요? 물색행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특이하니까 이거 암기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한탕하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왔어요. 신기하게. 그죠? 어디 있어? 한탕하자 여기 있네. 그죠? 예비은 뭐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왜? 실행의 착수를 인정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공무집행 방해죄 24분이죠. 24분에 이거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이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잖아요. 이건 바로 틀린 질문이죠. 2번 이거 재판이죠. 정당한 지품집행에 해당한다. P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많지 않은 갑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하려고 했는데 하차를 요구하니까 갑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이에 P가 차량 블랙박스 확인 좀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경찰서로 임의동행 요구할 것을 요구하자 갑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했죠.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이미 착수한 음주 측정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직무 집행을 하고 있는 P를 때리거나 폭행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거 없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비결력 작용도 포함이 되죠. 이거 여기서 말하는 사경제 주체. 이것도 제가 항상 판례 별로 법리가 없을 땐 이런 거 낸다고 했잖아요. 사경제 주체 동그라미였죠. 이것도. 그죠? 네, 4번 형법이 공무와 업무를 분명히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한다. 그럼 업무방해죄는 우려하지 않겠다는 게 이 법자의 결단이었다라고 했죠. 이것도. 그래서 4번 처단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럼 25번 횡령과 배임. 여러분, 우리 이제 횡령과 배임도 제가 양도담보 쪽이 너무 어려웠는데 최근에 2020년부터 전압으로 거의 다 정리를 해서 이제는 외우기 쉽다 했잖아요. 담보가 나오고 뭐 양도담보가 나오고 뭐 점유계정에 의해 양도담보 설정해서 채무자가 뭐 팔아먹었다 하면은 횡령죄, 배임죄 전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암기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명의신탁도 작년 2월에 이장안까지 깨지면서 이제 명의신탁죄에서 죄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암기를 하라고 했고, 지금 살아있는 거 딱 하나 뭐였죠? 매도담보에서 채무자가 팔아먹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어떤 게 있었어요? 이중매매에서 타사자의 지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제2매수인으로부터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을 때는 타사의 제의가 인정이 되고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거 말고는 지금 다 깨졌어요. 그래 이제 너무 쉬워요. 한번 볼까요? 아까 비교 판례죠. 보이스피싱의 종범일 때, 종범이 아닐 때. 종범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댔죠? 차고송금 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차고송금 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 그죠? 그래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그죠? 나분도 봅시다. 갑이 A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중의 약정, 근저당권 설정 약정. 근데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경우에는 배임죄 횡령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쉽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 정리됐어.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너 암기만 딱 하면 돼요. 답은 두 번째 줄에 금전 채무를 담보에 의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갑이 채무변제 이전의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갑에게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이제 담보 나오고 채무자가 뭘 팔았어요. 팔아먹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 그대로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팔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죄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 쉬워졌어요. 자, 4번. 매도인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인 A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A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해 주기 전에 B에게 처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갑에게는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맞죠? 배임죄 기수죠. 왜요?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바로 이중매매 논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법리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 부동산 이중매매. 제1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이상을 받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이상을 받아서 팔아먹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를 했다. 그러면 배임죄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번은 맞는 지문. 마번. 아, 이거 진짜 여기 증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것도 다 정리했죠. 이거 최신 판례예요. 이거 비트코인 판례. 비트코인에 이제 차고 송금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 그 논의였어요. 제가 이것도 정리해줬잖아요. 비트코인 그대로 나왔네요.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지금 외우세요. 왜? 우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두세요. 비트코인 지금 3개 나온 판례가 3개예요. 핫하잖아요. 엄청. 몰수 대상 맞고, 재산상 이익이고,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 맞고, 이게 지금 판례 2개 나온 거에서 이게 하나 더 나왔어요. 올해 3월달인가? 작년 6월달인가 이게 더 나왔어요. 배임죄는 타사자 X.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의 가상 그런 지갑 그런 거래소가 있잖아요. 뭔가 잘못 눌러서 남의 지갑에다 그 비트코인을 송금을 한 거예요. 비슷하죠? 차고 송금 논이랑. 근데 왜 이것은 배임죄를 검토해요? 횡령죄 검토 안 하고? 여러분 비트코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이익죄인 배임죄를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아직까지 확립되지도 않은 이런 통화를 갖다가, 통화도 아닌 것을 갖다가 차고송금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뭔가 이게 불합리하다. 따라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사자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되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이게 나왔죠. 이게 마지막 문제 마번. 그죠? 정확히 찍었습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6번 26번이 뭐였죠? 네. 1번 뭐 그 소송사기 뭐 그런 거죠. 유효하게 송달될 필요가 없었죠.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만 취급한다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기망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너무나 전통적인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어제 이 해설을 달다 보니까 그 신체계 형법 강의에는 이 사시 시절에 나온 기출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보면은 사시 시절에 나왔던 그 리딩 판례들의 그런 이런 뭐랄까 이 판례들을 많이 지문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출제 교수님이 이 사시 출제위원님이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3번 주의하세요. 3번 여러분, 카드사 사연이 카드 이용 때문에 지불 의사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일단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발급 신용카드를 봐가지고 막 긁고 쓰고 현금 서비스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업자를 피해자라는 사기죄 포괄의 일자가 성립되는 게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절도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절도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가맹점에 들어가서 물품을 막 구입한다. 그럼 물품을 막 구입할 때마다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는요, 어떤 거였죠? ATM기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현금을 인출했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을 하고, 동시에 신용카드의 부정한 용법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체적 경험. 그죠? 그것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제가 말했던 편취하, 공갈하여 또는 편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랑 비교로 강치한 신카 했을 때는 강치죄와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그런 실체적 경험, 그런 문제들의 그런 어려운 걸 낼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냈어요. 조금 쉬운 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조금 리딩으로 내고 어려운 문제들, 예가 되는 판례들은 잘 내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것만 봤을 때만 해도.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자, 4번. 이건 뭐였죠? 차고교부죠, 차고교부. 초과교부, 초과교부. 초과교부가 뭐예요, 여러분? 돈을 세고 있는데 더 준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알았어. 그 도중에 했을 때 알리지 않았다. 그거는 사기죄. 근데 모두 종료된 후에 만약에 그걸 알게 됐다. 그러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변론을 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비교해서 암기라고 했죠. 돈을 뭔가 지불하고 있는 도중에 알아챘을 때와 다 결제가 끝난 다음에 알게 됐을 때는 성립되는 죄가 달랐다. 도중에는 사기죄. 그리고 결제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변론으로 하고 최소한 사기죄는 아니었다. 그죠? 이제 27번부터는 형사소송법 문제예요. 근데 보시면은 형사소송법도 뭐 형사소송 규칙을 낸 거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수사 준칙 같은 거 안 나왔죠. 제가 그랬잖아요. 수사 준칙 이런 거 안 낼 거라고. 왜냐면 수사와 전문 증거 파트 내기에도 12문제는 급급합니다. 부족해요, 문제가. 따라서 그런 문제, 지엽적인 문제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죠. 또는 그래도 우리 시험이 그래도 6급 고급 공무원 시험인데 그런 문제들로 그런 쪼잔한 그런 짜잘한 문제, 쪼잔한 아니에요. 짜잘한 그런 수사준칙 문제에서까지 내는 거는 좀 시험에 격과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역시 수사준칙은 나오지 않았죠. 제가 그래서 수사준칙 아예 그 공부하실 때 수사준칙 물어보신 분들은 과감히 버려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시험은 여러분 양을 줄이셔야 돼요. 수사준칙까지 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까지 다 보면 뭐 경찰 시험만 10년 준비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나 걱정을 했던 것은 기후에 불과했다. 그죠, 여러분? 네. 이것도 이제 경제법인데 보시면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흉기 여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에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집범 허용 여부에 대한 학설의 논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형사소송법도 사례용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답만 알고 있으면 되죠. 4번을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1, 2, 3번까지 읽었는데 뭐야 답이 없는 건가? 4번까지 다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not A but B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둘 다요. and예요. and.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고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가 원래 맞는 워딩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됐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형소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오히려 형소 문제들은 문제집으로 양치기를 하지 마세요. 왜 이번 문제를 제가 예를 들면은 그 기본서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기본서를 보시면 기출 표시가 전부 돼 있잖아요. 거의 기출 위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집을 돌리기보다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맞는 지문을 또 안 보잖아요. 자기 틀린 지문만 체크해놓고 그것만 보니까 또 내가 알고 있던 것도 까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기본서를 위주로 기출 위주로 시험 한 달 전에는 기출 위주로만 보고 시험 마지막에 뭐 일주일 남겨놓고선 틀린 거 위주로만 보고 마지막 막판에는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틀린 거 위주로 한번 싹 빠르게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만약에 올해 기출문제집만 형소를 약간 돌리신 분이라면 조금 형소에서는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고줍을 무조건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소, 수사와 증거 파트에서 고줍을, 고소에 관련된 수사의 단서인 고소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딱 나오죠. 갑이 자신의 친구 을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갑의 삼촌 A, 비동거 친족. 근데 고소, 재산죄. 그럼 제가 뭐 떠올리라 했어요? 상대적 친고죄. 무조건 떠올리라고 했죠. 상대적 친고죄는 고소에 고줍을의 적용이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4번. 제1심 법원에 쭉쭉 내려가 보세요. 뭐 재심 개시 결정 쭉쭉 항소권 회복 청구 이건 지금 섞어서 내죠. 콜라보로. 제가 뭐라 했어요? 고소 취소 그다음에 처벌 부르는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이거는 판례가 획일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언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근데 재심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1심이 다시 리셋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이 열렸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한 거죠. 왜? 처벌 부르는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돼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소심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2심이잖아. 그럼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똑같이 나오잖아. 이거 말고 제가 또 외우라고 한 거 뭐 있었어요? 파기환송됐다. 2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돼요? 1심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재판이 열리죠. 그러면 다시
1심 판결 선고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소의 취소나 처벌 불응의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그죠? 그것까지 같이 체크해 주면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수개 범죄금 범죄 사실 중 일제 일부에 대한 고소는 객관적 불가능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뭐 여기는 단서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고발의 경우에도 객관적 불가능의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뭐예요? 그 조건은 일제 일부예요. 이건 뭐예요? 수개 범죄 사실. 이건 끝난 거야. 수개면은 객관적 불가능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죠?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질문인 거죠. 네, 라번. 각거리 공모에 A에 대해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반의사 불벌죄네요. 공소에 대해서는 A가 가배되어야만 처벌 불허될 뿐. 이거 똑같다니까 맨날. 제가 말했죠 이미. 반의사 불벌죄, 직고발 사건, 그 다음에 조세범 이런 것들 있죠. 국세청장에 고발이 있으면 논할 수 있는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고주배 적용이 준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논거도 말했잖아요, 제가. 233조 사망에서 1, 2항은 준용함, 232조 사망에서 1, 2항은 준용하면서 233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입법자는 고주불은 친고죄에만 적용이 되고 반의사 불벌죄나 직고발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대로 똑같이 냈습니다. 너무나 쉬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자, 29번. 이것도 조문 문제로 많이 나왔죠. 29번도 보시면 2번이 틀린 질문이죠. 이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히려 이걸 낼 줄 알았죠. 우리 맨날 제가 준비시켜드렸던 게 뭐예요? 영상 녹화, 피의자 영상 녹화할 때는 어떻게 하랬죠? 동의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왜? 잘못한 놈한테 무슨 동의를 받아?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말씀들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다만 참고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녹화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걸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였죠? 더 쉬운 걸 냈지. 조사의 전 과정을 필요가 있죠. 왜? 개작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막 때린 다음에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딱 그 부분을 조사의 전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법 수사 방지를 하려는 그 입법 취지가 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딱 봐도 그냥 2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 244조의 3, 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고 간인이 하는데 이건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소법은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자, 30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가번 판사는 구성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형사소송 규칙에서 좀 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신 기본도 가보세요. 제 형사법 아카데미 책에도 이거 그대로 다 실려있고 기출 표시도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송 규칙 문제인데 가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해 신문할 수 있다입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30번은 이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31번 제소자 교도관이 제소자가 제출한 거 들고 있었던 거 그 교도관이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제소자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한 무관한 비망록 이거 비망록 사건이죠. 교도관 비망록을 이미 제출했다. 그렇다고 위법하지 않다. 이미 제출문 218조 소유 소지 보관자가 이미 제출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정 불효한다. 그죠? 그래서 교도관이 보관하던 제소자의 비망록 이것도 비망록 사건 유명하죠. 이거 리딩이죠. 이것도 위법하지 않다. 그죠? 2번 쭉 가시다가 여러분 별개의 증거를 압수 별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별개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압수를 해야 되죠. 그게 안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유죄 인정의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최신 판례 강의 때 그 작년 11월 달에 전압 변경된 거와 그리고 땡땡땡 전 동양대 교수의 그 사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트렌드가 뭐랬죠? 이미 제출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제출물. 그죠? 소유 소지 보관자가 이미 제출했을 때 그 이미 제출물의 증거능력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했죠. 그 전에는 리딩이 종군당 사건 팔렸잖아요.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가 어느 경우 어느 요건을 갖춰야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이게 원래 리딩이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였다? 긴급 체포된 장소, 체포 현장, 범죄 장소에서 소유 소지 보관자 또는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하는 이미 제출물에 대한 압수 능력, 즉 압수가 어떨 때 적법한지 그리고 어느 요건을 갖춰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그게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작년 11월 전압이기 때문에 그걸 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우리 시험이 72기 시험이 조금 쉬웠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올해 형소법 그 최신 판례 강의할 때도 그
정경심 교수 전 동양 정경심 교수 판례까지 정리해서 제가 그거를 싹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근데 그것도 안 내고 그냥 전형적인 논의들, 그 종문항 사건이나 제수 지사지 사건에 그런 리딩이 되는 그 전자 정보에 대한 그 판례들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문화만 돼가지고 뭐 올해는 진짜로 형사소송법 그렇게 어렵게 안 낸 것 같아요. 네. 자, 뭐 대신 올해 안 냈으니 내년엔 무조건 내겠죠. 왜? 전압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골프채 사건, 이것도 아시죠? 예.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 A로부터 이미 제출받는 형식으로, 왜? 218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 소지 보관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닌 그냥 피해자가 제출했다? 그러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는 거죠. 218조 적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수사기관이 사법경찰관이 절도죄 피해자를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A로부터 절도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미 제출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금 뭐예요? 체포하면서 A로부터 피의자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았죠. 그럼 압수영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뭐 배웠지? 210조 1항 이외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색 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것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 장소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 등 할 수 있다. 다만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범죄 장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했었어야 한다. 근데 이건 뭐냐? 이러한 체포 현장 또는 범죄 장소죠. 범죄 장소, 즉 216조 1항 2호 또는 사망과 이미 제출에 대해 소유 소지 보관하는 자가 이미 제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불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가 vs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18조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거 최신 판례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죠. 216조 1항 2호랑 218조랑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 218조가 이긴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거는 체포 현장이고 범죄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218조.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금 동영모의사 때.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 그 72기 형사법 해설 강의도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죠? 맞죠?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이건 진짜 한 1.5초 정도 풀지 않았을까. 그죠? 감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32번. 32번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항부, 우리 1, 2순한테 너무 많이 했죠, 이것도. 4번 한번 봅시다. 압수한 작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제3권 형사소송법 책에 가봐요. 기출 표시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로 미루어 비추어 봤을 때 형사소송법은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다만 사례형 문제로 난이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런 기출을 많이 내면서도 사례형 문제도 쉽게 냈어요. 하지만 내년엔 분명히 사례형 문제 엄청 어렵게 낼 거예요. 분명히 변시풀의 문제를 가져와서 사례형 문제를 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33번. 형사소송법 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당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나 공범이 공동피건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한 거는 311조로 가요? 아니라고 했잖아. 어디로 가지? 315조 3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신용 상태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작성된 315조 3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자고. 당해 사건이네. 그럼 가나다 라까지 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라번 뭐라고 돼 있어요? 당해 사건의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행한 진술. 이거 뭡니까?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 이거 조심하셔야지. 제가 뭐라 했어요? 전문 증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랬어요? 어떠한 사람한테 들어서 쿠션을 쳐서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따라서 법관 앞에 나와서 네가 진정성립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 신문권 보장도 시켜가지고 정황성, 신용성을 좀 올려라, 이런 취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피고인이 직접 공판 기일에서 법관 앞에서 직접 진술했다. 이건 뭐죠? 본래 증거예요. 본래 증거, 여러분. 본래 증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시죠? 따라서 이거는 전문법칙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너무 유명한 판례잖아요. 증거보전 절차에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 그래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은 184조에도 해당이 안 되고 311조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판례의 워딩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고인의 지위에서 뭔가 증인신문 조서가 작성이 돼야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가 피고인 자체에 대한 증인 공고민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신문 그 과정 속에서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런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지 다른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가 됐다? 그거는 184조에서의 그런 증거보전 절차에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도 아닐 뿐더러 311조도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4번도 마번도 X. 따라서 앞에 3개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전문 증거냐 비진술 증거냐 또는 본래 증거냐 이런 걸 구별할 줄 아니 그런 문제도 살짝 섞어서 냈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방금 했던 문제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4번 봅시다. 이것도 너무 많이 했다. 본래 증거냐 비증 이거 제가 분명히 나온다 했죠. 제가 이거 주음제까지 따서 다 외워줬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뭐뭐 외워줬어요. 사례비 뭐 2천만 원. 그 다음에 정통망법 위반 문자 반복 도달. 그 다음에 88체육관 부지. 그 다음에 부수단법상 지급 거절된 수표. 이런 것들은 제가 본래 증거 또는 진술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법칙 적용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냈죠. 그죠? 그럼 봐봐요. 1번 부수표 단점 나왔죠?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법칙에 적용의 여지가 없다. 일단 우리가 이거 알게 뭐예요? 본래 증거인지 전문 증거인지 전문법칙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요중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때는 전문법칙 적용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진술의 진실성, 진술이 진실성이 있냐, 허위냐, 그 진술의 진실성이 문제될 때만 전문법칙에 적용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걸 일단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3번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난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갑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에 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본이 제출됐기 때문에 원본과 정확하게 전사되어 있음도 이게 입증이 돼야지만 증거 능력이 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3번과 4번이 비교 판례예요. 제가 그래서 1순환, 2순환, 3순환 때까지 그렇게 주구장창 강조했잖아요. 3번과 4번 정통망법상 문자 메시지를 반복 도달하게 한 거는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거고 이거는 말의 진실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진술서에 준해서 전문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전문법칙의 적용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나왔죠 시험에. 그죠?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35번 봅시다. 증거동의 보자고요.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검찰 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이름만 수사보고서지 뭐예요 실질적으로?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 지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지? 그러면 311조부터 316조에 끼워넣어야지 어떻게든 증거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끼워넣자면 진술서 아닙니까? 진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였죠? 근데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 내용을 문답 형식, 말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그럼 뭐죠? 진술을 기재한 서류, 즉 진기서였죠. 진기서나 진술서 또는 문자 정보의 요건이 뭐였습니다? 자서 날성, 자필 서명 날인 플러스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 수사 보고서 어디에도 참고인의 자필 서명 날인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거죠. 이것도 한 수백만 번 했을 거예요. 2번은 각각 을이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갑이 병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사장살에 촬영된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갑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충분한 보강 증거가 된다. 이건 맞는 질문이죠. 우리 또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이면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철회는 뭐죠?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니까 처벌 불안의 의사표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죠? 소송법적 사실에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상해 사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이것도 내가 이미 설명해 드렸잖아요.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실황조사서도 아니고 312조 6항의 검증조사도 아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다 나왔죠 이거 그대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6번 증거동의. 2번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이 했어. 그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이게 뭐였죠?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그죠? 공판조서는 공판조서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공판조서는 공판조서로만 입증해라. 증명력을 입증해라. 따라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 증거는 증거동의에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물건과 서류 다 되죠. 이게 틀린 질문이지.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너무 쉽게 냈다니까. 딱 읽다가 눈에 띄는 게 탁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지문도 애매하게 낸 게 아니고 탁 보이게. 형사법은 정말 쉽게 낸 것 같아요. 정말. 아시겠죠? 자 이제 사례형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37번. 제가 분명히 팁을 줬습니다. 갑은 강극공소를 수사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 증거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캐치를 해야지. 갑과 을은 대항범 관계이다. 필요적 공범이니까 공범이 공동 피고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얘네 둘 중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겠구나 라고 딱 감을 잡아야죠. 그죠? 갑과 을. 뇌물을 제공하고 을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면 얘기 끝난 거지.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함께 기소 공동 피고인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재판정에 나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요거 보면은 분명히 316조 2항 원 진술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할 때 피고인이 제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요게 분명히 워딩이 나오겠다. 제가 분명히 이거 몇 번을 강조했습니까? 나왔죠?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거의 20초 안에 풀었을 거예요. 20초 너무 심한가요? 30초? 네. 아무튼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사경 작성입니다. 을에 대한 진술 조서 및 어디에요? 사경 앞에서 작성된 진조죠. 그러면 312조 5항이 적용이 되겠구나. 을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 녹화물 증거를 제출하였다.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갑이 을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거기까지만 보고 보자고요. 을의 진술에 담긴 영상 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말고 오히려 어떤 거였죠? 성법법상은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성법법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그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있다는 성법법 30조 6항이 지금 작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올해 4월에 아청법 관련된 지문까지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낼 줄 알았더니 이런 걸 냈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거. 형사법은 굉장히 쉽게 낸 것 같아요. 정말. 예, 최근에 트렌드 되는 문제되는 시사점 있는 것들도 내지 않았고 그냥 전형적인 것들. 그죠? 자, 그리고 2번. 갑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을이 공판기일에 대해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312조 4 사경 작성의 검피 사경 작성 사피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내용 인정 주체가 누구냐 뭐였죠? 다수설과 판례가 피고인 당해 피고인 내용 인정설이잖아요. 그래서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 부동의 하면은 그냥 증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을에 대한 진술 조서는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로 보아야 한다. 아까 말했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는 312조 5항의 수진이기 때문에 어떤 거였죠? 앞에 312조 1항부터 4항까지 실질에 따라서 찾아가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었으면 됐었다. 맞는 질문. 4번. 만약 공판이 진행되는 중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특신 상태만 증명되면 갑의 을의 공소사실 증명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명확하잖아. 이건 진짜로 100번 넘게 했죠. 뭐였지 내가? 제가 아까도 216조 1항 2호랑 218조랑 부딪히면 218조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312조 3항이랑 314조랑 부딪히면 누가 이긴다 했어요. 314조 3항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 지문 그대로 냈잖아요. 이거는 진짜 1순위에서는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 학생 중에 틀린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312조 3항은 뭐예요? 어차피 피고인 당해 피고인 내용 부인 부동의하는 순간 다른 공범인 공동 피고인 증거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더 이상의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죽었든지 사망했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외국 거주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얘에 대한 증거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 따라서 312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맞죠?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연습했어요. 사례형 문제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리까리하게 내지 않았거든. 그냥 딱 보이게 냈거든요. 38번 봅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갑은 정범으로 을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각각 을은 모두 공동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뭐 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까 37분에서 이건 안 나왔어. 이건 분명히 한번 낼 거란 말이지. 왜냐면 전문 증거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거 딱 항상 체크를 해둬야 돼요. 정범 교사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요.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이렇게 써요 그냥. 강도 사건이죠. 그리고 기소되어서 공동피고인 재판을 이거 항상 기소 그다음에 공동피고인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정 공판정에서 갑은 을이 시켜서 자백한 반면 을은 지금 둘 다 그런 공판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을은 갑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한 명은 갑은 자백. 이 그림 나오면 딱 못 떠올렸어요. 자백의 보강 법칙 그거네. 그러면 판례 입장이 뭐였죠? 자백 보강 불효설이잖아요. 보강 법칙의 불효설이잖아요. 이게 불효설의 입장이잖아. 판례 입장이. 따라서 얘의 자백만으로 얘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뒤에서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신 다음에 증인 병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갑으로부터 의리시켜서 그러면 갑으로부터 병이네. 이제 나왔어. 그러면 전문 진술이니까 증언했죠. 증언. 얘의 증언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걸 분명히 하나를 물어보겠네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죠. 법원은 갑의 진술과 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갑의 자백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자백 배제는 무조건 자백 보강 법칙은 지금 무조건 물어보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봅시다. 1번 법원은 갑의 자백만으로 을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맞죠? 아까 말했죠. 자백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얘 자백만으로 얘한테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자백 보강 증거 불효설이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우리 판례 입장은 보강 증거 불효설이니까 얘 자백만으로 얘 자백에 공범의 자백에는 공범의 자백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갑의 자백이. 그러니까 얘는 보강 증거 불효설에 따라서 얘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게 맞는 질문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 상태가 증명이 되면 병의 증언은 갑이 병에게 한 진술, 제 얘기 잘 보세요.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 상태가 증명이 되면 병의 증언은 갑의 범죄 사실을 입증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누구 재판이에요? 갑의 범죄 사실. 갑이 병한테 말했죠. 이거 뭐죠? 이게 전문 진술이지. 근데 이게 누구 재판? 갑 재판이잖아. 그러면 316조 1항이 적용이 되겠네요. 왜? 원 진술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할 때는 특진 상태만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있다. 따라서 갑 재판에 있어서 갑이 원 진술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 당의 피고인이잖아. 따라서 갑의 진술은 특진 상태만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맞는 질문. 근데 여러분 이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를 헷갈려가지고 갑의 자백이 유일한데 또 갑의 말을 갖다가 이거를 유죄 판결한다고? 그건 안 돼. 자백을 자백으로 보응할 수 없다는 건 그래서 3번이 틀린 건데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걸로 골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 이걸 헷갈리게 생각하셨을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종국적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잖아요. 왜? 갑의 자백이 유일한데 지금 보강 증거가 뭐예요? 병의 진술은 누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해요? 갑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갑의 진술로 갑의 자백으로 갑의 진술을 보강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는 법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 즉 자백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종국적인 문제고 일단은 316조 1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셨어야 돼요. 따라서 답은 제가 그랬죠. 항상 이렇게 뭔가 이 두 개가 같이 이양 대립이 될 때는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3번. 갑에 대한 병의 증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병의 증언을 기초로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갑의 자백이 유일해요. 얘는 부인하고 그리고 아까 별다른 증거도 없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갑으로부터 받은 진술을 증언하고 있다. 근데 원래 누구의 진술이나 마찬가지고 갑이잖아. 그러면 갑의 자백으로 보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보강 증거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도 봐. 이것도 중요하니까. 병의 증언은 을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병의 증언이 누구예요? 이 경우에서 지금 이제 누구 재판이야? 을 재판이죠. 을 재판에 있어서 갑의 원 진술자가 누구예요? 원 진술자의 진술이 피고의 아닌 자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할 때는 필요성, 사망, 질병, 외우거즈,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 상태가 인정이 돼야지만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을 재판에 있어서 갑의 진술은 뭐죠? 일로 가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316조 2항으로 간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워나 피고인 아닌 자 316조 2항은 맞는데 필요성 요건이 갖춰야 되는 거야. 재판정에 나올 수 없어야 돼요. 재판정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 같은 거 인정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같이 제가 그래서 이거 항상 체크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전문 진술은 다른 당의 피고인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이 거의 인정이 안 돼요. 왜? 얘네들 항상 같이 나와서 아까 볼래요?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즉 재판정에 지금 재정하고 있잖아요. 재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360조 이런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웠던 거 수만 번 연습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8번까지 했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39번. 사법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이거 아까 전에 또 무슨 수사보고서 나오는 건가? 라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예. 제가 이 GPS 여기 이거는 원래 그 2016년도에 나온 GPS 판례예요. 이게 절도죄는 다 아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올해 변호사 시험 6월 모의고사 제가 법전협 그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이거를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올해 우리 시험에 이거를 사례형 문제를 내셨더라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 시험 내년 시험에서 이걸 유력하게 봅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 사례형 문제를 한번 냈었거든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늘 이게 킬러 문제 답으로 나왔죠. 뭐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고 이건 되게 쉬운 문제라서. 자, 보자고요.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적용받게 갑의 어머니 을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그죠? 갑은 을과 공모하여 을로부터 소형차에 매도한 필요한 자동차 등록증 모든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에 다음날 갑은 A가 운전 후 A의 집 앞에 주차해둔 X 중형차. 여러분 명의신탁 관계에서 대내적 관계로 보면 누구 소유예요? 신탁자 소유입니다. 그럼 A의 소유이고 A의 집 앞에 주차해뒀기 때문에 A의 점유도 인정이 돼. 근데 그걸 들고 와? 그럼 뭐야? 절도죄죠. 그 절도죄니까 갑과 을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절도죄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진술조서 2번을 보시면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310조 4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A가 어떤 짓을 하죠? 밑에서 보시면 그 공소제의가 A가 지금 피해자죠. 피해자는 참고인이면서 공소제의가 되면은 어떤 신분으로 전환이 되죠? 증인이죠. 증인 선서하고 A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증명 성립을 인정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럼 뭡니까? 아까 2번 문제가 뭐였어요?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4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사경 앞에서 작성된 거 맞죠? 아까 참고인 A니까. 그죠? 그러면 312조 4항이잖아. 참고인 진술조서. 그럼 어떤 거죠? 요건이?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실제 원 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하여야 하며 특진 상태가 인정되고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고 반대 신문권을 할 수 있어도 되잖아. 근데 지금 뭘 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여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315 사항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여러분? 그다음에 3번.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갑이 X 승용차를 B에게 매도한 행위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절도한 거를 갖다가 서류를 다 넘겨요. 보시면 꽂혀있던 키를 사용해 몰래 운전한 관련 서류를 매수인 B에게 교부하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또 판 거야. 가지고 와서 파는 그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다시 볼게요. 그 A가 운전 후 A의 집 앞에 주차해둔 X 승용차를 그 안에 꽂혀있는 키를 사용하여 몰래 운전해가 관련 서류를 매수인 B에게 교부하여 X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판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 원래 얘가 여기에다 GPS를 설치해놓고 다시 들고 와요.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건 맞아요. 성립이 되는 건 맞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기망해서 처음부터 기망을 해가지고 줄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왜요? 얘한테 손해도 없어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재단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의 교물을 받거나 재단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또 인과관계도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손해가 있는지 보자고. 일체 서류를 교부를 받았잖아요. 얘는 그냥 가가지고 등록하면 돼요. 손해도 없단 말이죠. 근데 판례는 여기서 따라서 기망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뭐 4번. 그리고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여기서 더 나와서 312조 그래 반이 인정이 안 됐네. 그 원래 실질적 징정 성립을 인정해야 되는데 314조는 뭐예요? 4 병 사병애소 즉 필요성. 특진 상태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 자가 314조에 따라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이 되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떤 논의죠?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중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냐. 근데 판례는 뭐죠? 증언거부권 행사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성 요구에 충족이 안 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문제였죠. 이것도 한 수십만 번 한 것 같네요.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 야, 이거는 제가 그 동영모의사 마지막 모의고사 때 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줬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어떤 거였죠? 자기 무고 교사, 즉 오늘 사실관계였지만 각각 을이 공모해서 갑을 무고한 거예요. 이 경우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각각 을이 공동정범으로서 갑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자기 무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무고죄 공동정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였죠? 이 그림 말고 제가 뭘 말했었죠? 을을 교사해서 자신을 무고가 했을 때는 자기 무고 교사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떠한 법리랑 제가 비슷하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도망 다닌 거, 자기 도피는 죄가 안 돼요. 범인 도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도피하게 교사를 했다. 그럼 자기 도피 교사, 비호권의 연장이 아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판례는 그래서 자기 도피 교사는 인정이 된다. 라는 법리와 비스무리하게 갑과 을이 공모해서 갑을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했다. 그러면 무고죄 공동정범 성립이 안 돼요. 다만 갑이 을을 교사해서 자기를 무고하게 했다. 그러면 무고죄 교사범위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답 그대로 쓰여져. 1번. 만약 시간이 없었어. 쭉 보고 뭐 무고했네 이렇게 하고 1번부터 읽어봤다고 생각해보자고. 피가 규명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각각 을은 무고죄 공동죄 재표를 안 된다니까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읽고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2번도 봅시다. 사실관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대충 봐봐요. 첫 번째 줄에 사법경찰관 P는 각각 을이 무고를 공모했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럼 그 쟁점을 바로 떠올렸어야 돼요. 아, 공모해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성립 그거 물어보겠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번에 바로 그걸 냈죠. P가 규명한 수사에 의하면 각각 을은 무고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가 이 동영상 파일을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에는 우연한 결과 어떤 거였죠? 보시면 P는 을의 밑에서 네 번째 줄. P는 을의 컴퓨터에서 각각 을의 무고 사건에 관한 전 장면을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쭉쭉 가다가 A를 강간한 장면이 발견된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지금 별도로 우연한 기회에 별도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라. 아까 우리 그 판례 워딩 봤습니다. 근데 안 했다? 그러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여러분? 더 이상의 그래서 2번은 보시면
픽업 이 동영상 파일을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강간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행정을 별도로 발부받아야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해야 돼요.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하는 거죠. 어떤 거죠? 판례가 일관되게 입증하는 게 소송 절차가 변론을 분리해서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 적격이 있다. 이건 너무나 오래됐고 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문이죠. 4번 의리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경우는 물론이고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를 고백한 경우에도 의뢰에게는 혈의 피의력 감명이 인정된다. 이거는 157조의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뿐만이 아니고 뭐 판결 선고 전까지 자백을 한다? 그러면 필요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 재판이기도 해요. 재판이기도 한데 법조문에 원래 있던 법리입니다. 자, 이렇게 40문제에 대한 전부 리뷰를 마쳤는데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시험은 다 끝났고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특히나 형소는 엄청 기본기를 위주로 냈어요. 소송법 조문 같은 거 그냥 소송 수사 뭐 형사소송 규칙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한 문제 정도? 그 정도는 뭐 애교로 틀려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에다가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사례형 문제가 4문제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거 충분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5번의 4문제는 그냥 사례형 문제긴 하지만 쉽게 냈어요. 쉽게. 뭔가 되게 아리까리한 문제도 없고 딱 보면 딱 고를 수 있는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 그러면 항상 2개가 남는다니까요. 이렇게 항상 남아버리면 찍으면 항상 틀려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말을 안 하는데 아는데 약간 아리까리 그러면 다 틀린다니까요. 그런 걸 항상 주의를 하시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정확하게 한 번을 더 보시면 돼요. 지금 본 것보다 한 번을 더 보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시험 보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또 뭐 아직 또 뭐 기회가 있으니까 뭐 아직 이제 뭐 체력 시험도 있고 하니까 아직 뭐 아직 포기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2차 시험도 2차, 3차 면접까지 잘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내년에 73기를 준비하시는 뭐 이제 새로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이번에 72개 시험 출제 유형이 거의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출제 기간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출제 기간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내용 맨날 공부해봤자 내가 뭐 형법의 대가는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시험에 붙는 거랑은 되게 요원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72기 뭐 벌써 한 2시간 가까이 제가 해설 강의를 했는데 오랜 시간 뭐 여러분들 들으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회에 뭐 촬영할 일이 있으면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72기 시험을 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